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육토기어의 김창입니다. 육토교가 드디어 나왔네요. 아니 사토기어라 그러니까 네. 또 독자분이 또 응용을 하셔가지고 이게 또 다음 번에 이제 오금기어, 오일기어 뭐 이렇게 쓰시더라고. 칠토기어 기대합니다. 이거 또 올라온다. 실토기요. 실토기와 냄새가 유사품에 조회하세요. 네. 사토기어. 네. 유사품. 자, 어떤 차죠? 자 F90 M5 하부를 보고 있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지금 할 말이 막, 예, M5 하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그 엔진이 SD63 T4. 네. 예, T4 엔진이고요. T4라는 게 네. S63이 N63을 개량한 스포츠 엔진인데 네. 사실은 제가 우리 구형도 옆에 갖다 놨거든요. 네. 잠깐 비춰봐 주실래요? 네. 네, 제가 T1 엔진이고 네. 그 다음에 T2가 최근에 나온 X6M 그 네. 570마력, 175마력짜리 네, 엔진이고 예, 얘가 T4가 600마력짜리, 608마력짜리 엔진인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번째 손을 봤다? 네. 그래서 마력이 조금 올라가고, 토크도 올라가고요. 네. 네. 아,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인젝터 압력이 좀 75%, 네. 예, 200바인데 이제 얘는 350바를 350 바. 사용하고 네. 있고요. 오일팬 형상도 좀 다릅니다. 살짝 다르네요. 네, 오일팬 형상하고 오일 쿨링 능력도 좀 다르고요. 자, 여기서 그 기본적으로 네. 어차피 기본 S63이라는 엔진 형식이 같으니까 네. 그냥 뭐 매핑 좀 수정해서 했겠지 라고 생각을.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다른 점들 조금 다른 점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출력을 끌어올리고 네. 토크도 끌어올리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인젝션의 그 발을 압력을 높게 쓰려면 연료 레일서부터 펌프서부터 손을 싹 다 봐야죠. 바꿔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10% 20% 올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200바를 350바로 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리는 75%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마진을 두고 설계하기 때문에 200바용으로 설계했다 그래도 피크를 350을 견디긴 할 텐데 그렇죠. 350을 꾸준히 견디려면 얘도 마진을 두고 설계해야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은 그 연료 펌프든 연료 레일이든 손을 봤을 거란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ECU 정보도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이걸 세밀하게 더 쪼개서 분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희박연소 구간에서는 더 그 연료를 세밀하게 조절을 할 테고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좋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고속도로 항속 주행할 때는 이제 린 연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그런 측면에서 좀 변화가 있고요. 네. 네. 네, F10 M5 터보차저의 형상하고 F90 M5 터보차저 형상이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이거 뭐 그대로 썼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터빈 사이즈가 좀 커졌고요. 부스트 압도 높아졌습니다. F10 M5 같은 경우에는 21.8 psi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 1.5바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F90 M5는 24.5 psi 바로 환산하면은 2.7바예요. 예, 부스트압을 높였습니다. 높여서 출력을 높인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인젝터 압력도 75%, 200바에서 350바로 높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ECU 정보서부터 터보차저 냉각서부터 뭐 스프럽 과정이 다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높였는데 이렇게 산술적으로 한 2, 3% 정도 부스트압을 높였으니까 산술적으로 보면은 그 인젝터 압도 높아진 것도 있으니까 한 80에서 90마력, 뭐 높게는 100마력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48마력 딱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컴페티션 모델이 나왔고 고성능 모델 그리고 또 제조사에서는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을 막 쥐어짜는 게 아니라 부스트압을 높여더라도 이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장고장 없이 오래 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네거티브하게 성능을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서브 프레임이 예 좋네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저쪽서부터 이렇게 쭉 굉장히 강력하게 서브 프레임 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게 바뀌었네요. 네. 스티어링 기어. 예, 이게 모터죠. 스티어링 모터. 최근에 이 전동식을 사용을 한 이후부터 이 커버력이 굉장히 넓어져가지고 컴포트에서 스포츠 플러스까지가 그 압력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컴포트에서는 부드러운데 거의 뭐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돌덩이처럼 마치 M5가 사실은 주차장에서 핸들 돌릴 때 좀 힘들거든요. 유압식이라 살짝 무거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에는 와, 이 운동하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M5 신형 M5 같은 경우는 너무 편하죠. 네. 되게 편해요. 주차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전자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유압식의 필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아 이거 뭐 좀 이상하다 장난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정교합니다. 정교하고 요즘 많이 이제 또 그 펌웨어가 많이 만족이 돼 있고 네. 또 기술적으로도 성숙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EPS 방식, 렉 방식의 EPS 방식이 뭐 고성능이든 네. 일반 모델이든 방향은 방향이에요. 아직도 유압식을 고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 뭐랄까요 좀 보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네. 클래식. 클래식. 기본적으로 그 전류 서브 프레임은 그냥 오스리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M5까지 그 감안을 해서 네. 프레임을 만들고 이 앞으로 나와 있는 형상도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 구조들을 보니까 얘가 오일쿨러죠? 예, 오일쿨러. 그 위쪽이 이쪽이 냉각수, 엔진. 엔진 라지에타. 네, 엔진 라지에타고. 그다음에 양쪽이 양쪽에 난리가 또 있어요, 두 개가. 보조 라지에타. 네, 보조 라지에타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오일하고 그 엔진 쪽에 열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주 막 면적을 넓게 그래서 보강이 돼 BMW가 있습니다. M물 모델들을 보면 모든 차들이 조금씩 여기는 뭐가 좀 약하네, 이번 세대는 뭐가 좀 약하네 네네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EV M3 이전 세대 M3에서는 예. 열 관리에 너무 약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킷 한 타임 타기 전에 좀 쿨링을 해야 될 정도. 네, 네. 그러면서 신형 M3가 나오고 M5 저기서부터는 F10 M5부터는 열 관리에 신경을 썼어요. 신경 서브차가 썼죠.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라지에타를 막 덕지덕지 달아놓은 거예요. 뭐 그렇죠. 네. 예. 이 라지에타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전 세대랑 비슷합니다. 네. 이전 세대도 뭐 밑에 양쪽으로 보조 라지에타. 오일 들어가 있고 위에 엔진 라지에타 들어가고 보조 네. 거의 뭐 비슷하게 네. 만들어 놨네요. 네. 어차피 뭐 같은 엔진이기 때문에 네. 레이아웃은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차이가 있다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티어링 미러가 네. 렉 방식의 EPS로 바뀌었다는 점. 네. 전륜에 보면 이제 W20원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W20원인데 이쪽으로 가서 찍어주세요. 네. 뭐 BMW 늘 보는 방식이죠. 네. F10 그 M5 방식하고 뭐 비슷합니다. F10도 좀 보여주세요. 예. 네. 보시면은 위에 그 위시본 네. 방식의 어퍼암이 있고요. 저기 여기 네. 20원이죠 위에. 아래 로우암은 두 개로 나눠놨어요. 나눠져 있고요. 네, 한쪽은 앞쪽으로, 한쪽은 옆쪽으로. 네. 이쪽으로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W15에서는 이제 하중을 받게 되면은 네. 뭐 킹핀 옵셋이 틀어지면서 약간 이제 좀 거동의 불안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두 개로 나눠서 거기에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놓는 건데 모양이 똑같나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형상이 네. 거의 비슷한데. 거의 비슷한데 그 로우암이 살짝 굵어졌네요. 로우암이 살짝 굵어지고 요게 옆으로 뻗었어요. 네. 쟤는 그 하나가 이제 위쪽으로 살짝 뻗었는데 얘는 옆으로 살짝 뻗으면서 두께가 좀 두꺼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얘가 여기에 붙어서 사선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위쪽으로 뻗었는데 그래서 여기 피봇 각도가 조금 있어요. 예, 보시면 네. 네. 각도. 예, 피봇 각도가 이렇게 측면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조심하세요. 네. 저쪽보다 막 그 원만해요, 각도가. 근데 네. 그 로우암 이 암이 네. 상당히 조금 현학적이네요. 예, 현학적이에요. 그래서 살짝 고그라지고 네. 저쪽은 두께도 그 마치 닭가슴살 보듯이 예. 싹 이렇게 구워져 있는데 네. 저는 오불탕 이러면서 예. 쌍문탕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쪽 옆으로 뻗는 부분의 로우암도 네. 되게 좀 두께가 두꺼워졌어요. 예, 두꺼워지고 이쪽은 앞쪽하고 뒤쪽의 두께의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예, 차이가 있는데 저쪽은 이제 바쁘네요. 앞쪽하고 뒤쪽을 좀 두께를 일정하게 빼서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1mm, 2mm의 차이에 의해서 그 회전하는 각도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걸만 보고 어떻게 저택하게 말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어쨌든 이 구분 각도라는 게 요 각도에
얘는 거의 수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네. 이 각도에 수직으로 꽂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두 개를 잇는 방법이 얘는 좀 굵게 해서 이렇게 이어가고 저는 닭가슴살처럼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치수를 저희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게 어떤 어떤 영향을 식으로 거동을 하면서 변화를 주는지는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게 실제로 지면에 하중이 걸렸을 때 어느 쪽으로 힘이 방향이 작용을 해서 그 힘을 받아내면서 값을 허용할 것인지는 그게 이제 지오메트리인데 아마도 이거는 완전히 제 짐작입니다. 네. 그 F10 M5로 서킷을 타셨던 분들 중에 네. 그 좀 턱진 데를 쿵 치면 네. 로함이 휘었다는 분들이 계세요. 아, 예. 그러니까 아마 강성 보강 차원에서 이렇게 살을 좀 굵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두께도 두껍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각도도 약간 좀 차이 나고요. 예. 그리고 아래쪽에 암이 조금 이렇게 좀 그 안쪽까지 좀 보강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독특이 아니라 F10 M5가 다른 게 네. 이 요크 방식으로 네. 이 스트러시가 가 있는데 네. 요크가 높이 올라가면서 드라이브 샤프트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게 네. F10 M5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 예. 예, 저게 이게 뭐다? 전륜 구동도 가능하다 이게. 응? 그렇죠. 사륜 구동 모델이다. 예, 사륜이다. 예, 전륜 쪽에 토크를 빼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게 있는 겁니다. 네. 그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졌네요. 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인데도 훨씬 더 꽉 차 있는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M5에서 이렇게 좀 좀 재밌는 거동, 사륜과 후륜에서 개성 있는 어떤 움직임이 나오도록 예, 안정적이면서도 재미를 허용할 수 있는 양 측면의 어떤 모습을 담아내기 위한 계산이 여기 들어갔겠죠? 네. 그런데 이걸 암을 보고서 만약에 분석을 한다, 천재예요. 그거는 뭐 거의 뭐 그 레인맨, 예전에 레인맨에 나오는 그런 더스틴 호프만 같은 능력자인 거죠. 예. 눈도 레이저고. 그렇죠.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한 사람들의 자료를 뒤지고 컴퓨터 파일을 들여다봐도 사실은 알기가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뭐 전륜 쪽의 F10에 비해서 이렇게 바뀐 점들이 눈에 띄긴 하네요. 네, 비슷한 점, 네. 전체적인 윤곽은 비슷한데 레이아웃은 비슷하나? 네, 네. 네. 다른 점이 몇 가지가 보이는 거죠. 네, 그러네요. 스테빌라이저는 비슷해 보입니다. 네, 스테빌라이저는 뭐 그 차이 없는데 이게 좀 두꺼워요. 아, 그런가요? 네, 두꺼워요. 비슷해 보이는데? 멀티 상수로 되어 있는 거는 비슷한데 두껍습니다. 아, 그래요? 네, 훨씬 두꺼워요. 네, 그래서 스테빌라이저가 한 4mm 정도 차이 납니다. 4mm 직경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좌우로를 크게 세게 잡거든요. 네. 세게 잡는데 이게 사륜 구동인데 불리하잖아요. 네, 그 불리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뒤를 더 세게 잡아놓거나. 그렇죠. 구도 네. 강하게 했을 것 네. 같다. 나중에 좀더 확인해 그러면서 보시죠. 댐퍼하고 스프링은 좀 약하게, 네, 좀 더 소프트하게 해서 이 스테빌라이저에서 잡아주는 만큼을 상쇄시키지 않았을까. 네. 근데 승차감 상으로 보면 네. 살짝 부드러워진 거 맞아요. 살짝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댐픽 스트로크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네. 그 레인지를 굉장히 정교하게 다루지 않나. 예, 그래서 그 큰 턱을 만났을 때는 여지없이 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꽁 하고 튀는데 네. 이렇게 웬만한 진동들은 거의 얘가 네. 먹어요. 네. 먹어주면서 지금 BMW M 시리즈가 그 달라진 점이 뭐냐면 그전에는 노면 정보를 그냥 있는 것부터 다 네. 해줬어요. 네. 그냥 쓸데없는 정보까지 다 올려줬는데 지금은 쓸데없는 건 다 걸러냅니다. 걸러내면서 그러나 이제 그 폭이 넓지가 않으니까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여지없이 꿍 합니다. 느껴지는 거죠. 네네네. 자, 변속기로 가보시죠. 네. 네. 아, 엔진 한번 볼까요? 아, 엔지니어. 네. 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엔진이죠? 네. 오일팬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오일팬이 달라졌다고 네. 하는데 네. 자, 이거 우리 양 PD님 알죠? 뭔지? 아, 이거? 네, 그거 전자식 오일. 게이지? 예. 이야, 야. 그러니까 이제 뭐 네. 다 하시네요. 다 아시네요. 자, 구형에는 어떻게 돼 있나 저기 한번 비춰봐 주실래요? 네. 서브프레임도 완전히 바뀌었고, 네. 그죠? 서브프레임도 구형도 서브프레임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네, 앞쪽까지 모양새가 잘 나와 지금 있습니다. 완전히 네.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엔진의 오일팬이 살짝 바뀐 거죠. 네, 형상도 바뀌고 좀 더 넓어졌습니다. 예, 넓어지고 예, 오일팬의 구조도 바꾸고 오일의 냉각 효율도 높였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성능 높아진 만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성능 쿨링이 중요하죠. 오일이든 뭐 냉각수든. 예. 그리고 이제 오일팬 여기 있는 팬인데 네.
이게 크랭크 스커트 부분. 네. 자, 어떻게 보면 옛날 기준은 올펜이 되게 높거든요. 네네. 근데 이 윗부분까지 깎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지금 사륜구동이란 말이에요. 예. 사륜구동이 뒤에서 지금 이 샤프트가 프로펠러 샤프트가 뒤에서 쭉 나오잖아요. 네네. 나와서 여기서 얘가 디퍼렌셜이에요. 그렇죠. 이 디퍼렌셜이 여기서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네. 그만큼 이렇게 먹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 디퍼렌셜이 이쪽으로 뻗어 나가고 네. 이쪽으로 뻗어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사륜이 좋긴 한데 이런 사륜 넣으면서 뭐 이것저것 손 많이 본 거예요. 손 지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게 증가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만한 덩어리가 필요 없는 게 네, 디퍼런셜 들어가고 또 드라이브 샤프트 들어가고 연결되는 또 차축 들어가고요. 네. 자, 변속기 쪽으로 가보시죠. 네. 뽑기. 자, 변속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네. 여기가 엔진 끝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가 토크 컨버터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가 변속기예요. 아우, 커요. 크다. 네, 굉장히 큽니다. 아, 여기까지라 여기까지 정확하게 여기죠. 여기까지. 네, 요 안에. 예, 여기는 이제 이게 트랜스퍼 유닛이에요. 네. 예, 사륜을 위한 분배를 해주는 트랜스퍼 유닛이고 여기까지예요. 네. 네. 근데 이 자동 변속기가 네. 그 M의 자동 변속기를 썼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네. 뭔가 신박한 것을 썼을 거야. 네. 새로 만들어서 썼을 거야. 네. 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거 딴 데 많이 쓰는 거예요. 예, 뭐 그냥 늘 쓰는 겁니다. 늘 쓰는 건데. 예. 대응. 얘가 M550D에도 들어가고 네. 뭐 X6M이니 뭐 네. 기존에 야 자동 변속기 쓰고 무슨 M이야라고 구박받던 놈들이 다 쓰던 놈을 S5M, X6M, 뭐 M50D 네, 네. 뭐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놈을 네. 여기다 갖다 쓴 거예요. 네. 쓰면서 뒤쪽에 네. 트랜스퍼 케이스 그 센터 디퍼렌셜 갖다 놓고 네. 앞뒤 분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요까지 같은 거예요. 여기. 다 같은 뭐 저것도 뭐 토크 분배니까. 예. 이 토크 컨버터가 HCC 방식이에요. 아, 그래요? 예. 하이드로 다이나미컬리 쿨드 클러치. 넘어가시죠. 예. 아니 근데 이 제조사하고 이름 참 잘 만들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예전에 전륜구동차 보면 자동 변속기 보면 네. 얘가 이렇게 좀 얇고 좀 작아 보이잖아요. 네. 요 위에 좀 커지긴 하는데 네. 이것들이 사실은 속에 그 토크 컨버터라는 놈이 꼭 저 호빵처럼 네. 호빵에 그 가운데 쑥 들어간 호빵처럼 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그 놈의 부피가 되게 커요. 네네. 근데 얘 이 정도의 두께로 그걸 담는 거 보면 되게 그 컴팩트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자동 변속기를 썼을까? 네. 그러니까 BMW 측에서는 이 토크가 세지면서 그 대용량 토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 변속기를 썼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게 그 이전 F10 M5는 68토크였고 68kgm, 얘는 75kgm고 네. 그 전에 이 변속기를 썼던 다른 모델들, M550D니 이런 모델들도 토크는 75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70 넘어가는 토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 변속기를 써야 한다. 라는 식의 어떤 논리가 이제 사실 뭐 수긍할 만한데, 저는 한편으로는 네. 저 F10 M5 같은 경우에 ECU 튜닝을 하면 네. 70 토크가 아니라 80 토크 금방 넘어가거든요. 어? 근데 저기에 ECU 튜닝을 한 그 차들 미션이 다 털렸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현실적으로 내구성, 물론 이제 메이커에서 마진을 많이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DCT가 스포츠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굉장히 감성이 있어요. 근데 자동 변속기 그 크리핑이라고 그러죠. 브레이크 밟다가 브레이크를 떼면 차가 쓱 밀고 나가는 그 힘. 거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질적이거든요. 이 DCT라는 게. 그래서 좀 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향편 중에 하나로서 이거 자동 변속기를 들여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생각이 나는 게, 그 M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M차에 무슨 자동 변속기야? 네네. 라고 하는 그런 네. 마인드가 살짝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 자동 변속기 생각하면 악셀 뗐을 때 좀 뭔가 풀어지고, 그렇죠. 어? 네. 악셀 다시 밟을 때 네. 우웅 하면서 또 맞춰야 되고, 네. RPM을. 막 이런 느낌, 그게 싫거든요, 보통. 그게 동력의 단절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보통 BMW에서의 승용차에서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또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직결을 시켜주는 장치가 요 속에 이제 락업 클러치라고 있어요. 네. 그걸 딱 붙여주면 토크 컨버터가 작용을 안 하고 아예 엔진 아웃풋 샤프트하고 미션의 인풋 샤프트하고 아예 그냥 붙어버리죠. 예. 예. 그 락업 클러치 작동 구간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다시피 그렇죠. 아예 그 동력 단절이 거의 못 느끼다시피 할 정도로 락업 클러치를 거의 항상 붙여놓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야 이거 자동 변속기 맞나 싶을 정도로 예,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동 변속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의 그 항변이 자동 변속기는 이제 유체 방식이니까 네. 아무래도 토크 손실이 있다. 네. 그래서 고성용차의 티끌모아 테스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그 아까운 토크를 왜 자동 변속기를 달아가지고 해치냐. 그 직결감이 떨어진다. 그렇죠. 직결감이 떨어지는 것 그게 때문에 감성에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하죠. 바로 변속을 하면은 바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네. 굼뜨게 반응을 하니까 싫다. 네. 하지만 이제 GF8단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에서부터 고성능 모델까지 이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이 BMW가 잘하는 장난이란 말은 좀 이상한데 네. 트릭 중에 하나가 네. 엔진 RPM 그 계기판의 RPM 있잖아요. 네. 아직 변속이 안 됐는데 계기판 RPM은 변속 띄워버려요. 예. 바꿔 넣어버려요. 바뀐 것처럼. 예. 예. 그럼 우와 빠르다 이렇게 예. 느낌을 주거든요. 사용자들은 보고 오, 근데 차는 안 나가는데 우웅 하니까 예. 그거 그게 가지고 이제 예. 트릭 야 이거 뻥이잖아라고 못 느낄 정도 그렇죠. 살짝 네. 트릭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드럽게 발진이 되니까 네. 그걸 못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그 GF8단이 그런 스포티한 엔진 특성하고 맞물리니까 명품이라는 소리를 듣는 건데 다른 브랜드에서 GS8단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게 BMW의 그 GF8단이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TCU와 ECU가 어떻게 통합 제어가 되느냐 그것과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엔진의 반응이 어떻냐 그 다음에 레브 매칭도 굉장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엔진에. 그렇죠. 그러니까 BMW M 같은 경우는 레브 매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라고 클러치도 항상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 변속기지만 듀얼 클러치 못지 않은 성능. 일반 사용자들은 사실 그 차이를 모를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응 토크가 높으면 자동 변속기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내구성이라든지 장시간을 놓고 보면 그렇죠. 예, 이게 훨씬 좋습니다. 아무래도 토크 컨버터는 비접촉 방식이기 때문에 이 클러치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듀얼 클러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유성 기어가 그 수동 기어보다는 좀 더 융통성이 있어요. 네. 대신 이제 기구가 크고 이게 좀 무거워요. 네. 그리고 오일팬도 보시면은 상당히 차이 납니다, 지금. 그래서 저 네. 수동 기반의 DCT 같은 경우는 자동 이거 먼저 찍으세요. 네. 자동 변속기 여기 지금 팬이 그러니까 팬이 아니라 핀이라 그러죠. 핀. 네? 핀 냉각 핀. 네. 이 바람이 지나가면서 여기 열을 식히려고 그런 거죠. 그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서킷에서 좀 타면 그 엔진 미션이 늘어진다고 그러죠. 네. 변속을 했는데 우왕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변속을 하거든. 네. 네? 그게 오일 온도가 높아지면서 오일 그 점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늦어지는 거를 빨리 보완을 하려면 빨리 열을 식혀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기아로 맞물리는 거라서 막 그렇게까지 그 오일 온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동 변속기의 냉각은 이렇게 철저하게 해놓지 않았어요. 얘 같은 경우는 자동 변속기니까 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핀을 막 박아 놓은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토크 컨버터와 그 다음에 이제 유성 기어의 작용이 네. 그 듀얼 클러치에 비해서 복잡해요. 그쵸.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동 오일이 계속 변속기에서 유로를 돌거든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발열에 대한 그래서 냉각에 대한 그 쿨링이 잘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드로 다이내미컬리 쿨도 클러치라고 이렇게 쿨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뭐 별것도 아닌데. 보시면 네. 이게 좀 식혀놨는데 네. 이 냉각 핀의 온도랑 네. 이 오일 온도랑 비슷해요. 예, 비슷합니다. 좀 뜨겁긴 한데. 예, 응? 그러니까 이 냉각 핀의 온도가 이렇다면 요 속에 그 ATF,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플루이드, 네. 자동 변속기 오일, 네. 이 오일 온도도 상당히 뜨겁거든요. 상당히 뜨겁죠. 더군다나 이 토크 컨버터하고 미션에 들어가는 오일이 좀 찐득해요. 예, 점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냉각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사륜 장치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사륜 구동이 획일화될 때는 명칭을 좀 구분해서 많이 썼어요. 특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센터 디퍼런셜 트랜스포 케이스를 또 구분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트랜스포 케이스는 파트 타임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센터 디퍼런셜은 상지 사륜에 들어가는 거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마그나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캐나다의 그 메가 서플라이 아닙니까? 굉장히 큰 기업인데 그 FR 방식의 사륜 구동은 아마 거기서 거의 다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 유럽도 그렇고요. 거의 마그나 파워트레인이 이제 제작을 하는 건데 현대 제네시스도 H-트랙도 마그나 파워트레인 거예요. 예, 그래서 위아 마그나 합작회사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명칭을 보니까 그 친구들은 그냥 다 트랜스퍼 유닛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센터 디퍼런셜 뭐 이런 명칭 안 쓰고 근데 이게 트랜스퍼 유닛 중에서 상시 사륜이 있고 그다음에 파트타임이 있고 액티브 토크 컨트롤 예, 이런 그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트랜스퍼 유닛 중에서 상시 사륜은 뭐 벤츠 ML이라든지 카이엔이라든지 또 레인지로버 이런 모델에 들어가는 게 이제 상시 사륜으로 구분이 되고 또 레인지로버하고 카이엔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크 바이어스가 들어가서 좀 더 적극적인 이제 배분을 해주고요. 파트타임은 이제 포드 F 트럭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픽업 그런 데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액티브 토크 컨트롤이 이제 BMW 이런 차들이나 승용차에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요 그 액티브 토크 컨트롤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 스피드 방식이고 투 스피드 방식이 있는데 투 스피드 방식은 출력 축에 유성 기어가 한 세트 들어가요. 회전수를 감소시켜서 토크를 강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견인력이 필요한 차에는 이제 그게 들어가는데 얘는 원 스피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토크를 받아내서 그걸 분배시키면은 이 다판 클러치가 눌러가지고 이제 토크를 전달할지 말지를 해주고 그 토크 전달을 이게 3기어 방식인데 1, 2, 3 이렇게 기어가 3개가 물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그 파이널 기어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방식이 있고 요게 또 벨트식이 있어요. 벨트식은 X5나 X3 그러니까 BMW X 드라이브 중에서도 SUV 좀 더 견인력이 필요한 그런 방식에서는 원 스피드 체인 방식이 들어갑니다. 체인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서 두 가지 방식이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액티브 토크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토크 제어죠. 말하자면. 그래서 상시 사륜이 요즘은 전후의 토크를 조절을 하면서 주행 안전성을 답보하고 코너링 포스를 높여주는 방식을 다시 말하면 이제 횡그립과 종그립을 적절히 나눠가지고 그거를 이제 도로 상황에 맞게 차가 잘 선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요 장치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냥 뭐 예전의 방식대로 분류를 하는 게 별로 무의미해요. 그래서 뭐 파트타임은 무슨 방식이다, 뭐 무슨 방식이다가 아니라 하나의 명칭에서 그냥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이제 다판 클러치가 어디나 다 들어가요. 다판 클러치가 습식 다판 클러치로 누르고 빼고 토크 제어가라는 게 제일 이게 전자 제어랑 같이 물려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그 모든 방식이 다 들어가서 이거를 그냥 나눠서 얘는 무슨 방식이다 무슨 방식이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전처럼 뭐 직결 방식이다 뭐 나눠져 가지고 전자 비스커스 커플링으로 그냥 전자 제어 없이 그냥 끌어짐에 반응을 하는 뭐 이런 시대에는 그 구분이 됐는데 요즘 웬만하면 ECU하고 뭐 TCU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볼 같은 걸 써가지고 약간 회전차가 나면 볼이 딱 끼면서 뭐 동력 분배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비스커스 커플링은 그 토크 컨버터처럼 막 이런 식으로 그 토크 컨버터의 힘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뽑아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보다 그 클러치 팩 같은 걸 써가지고 이용하는 게 워낙 간단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클러치 팩을 쓰는 게 클러치가 온오프면 붙었다 떨어졌다 밖에 안 될 텐데 그거를 PWM이라고 그러잖아요.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이걸 꽉 누르고 있으면 붙는 거고 완전히 떼면 떨어지는 건데 한 50%쯤 눌렀다 던졌다 막 이러고 있으면 한 반쯤 가거든요. 반쯤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동력을 몇 프로를 뽑아줄 건가를 이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클러치 팩 형식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클러치 팩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토크 제어를 클러치 장수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용량 토크가 필요하다면 장수 몇 장 더 쓰면 되는 거죠. 장수 몇 장 늘려가지고 누르는 힘 강하게 하고 약한 건 좀 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간단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뭐 1000분의 1초까지 막 센서링을 해가지고 도로 상황을 스캔을 해서 해야 되니까 아주 지민하게 빠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계식 사륜 구동 말하자면 투센 방식이 최고다 하는 시대가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 제어가 험로 들어갈 일 없고 주행 안전성 측면 그리고 또 우리가 서킷 들어가서 이제 이 장치에 또 우수성을 받지 않습니까? 사륜이 언더가 각 악셀을 빼니까 순식간에 빠져요. 순식간에 빠지면서 뉴트럴로 가면서 후륜 구동의 동작도 또 만들어내고 근데 보통 사륜은 이 후륜이 날아가는 동작이 잘 안 나오잖아요. 애진간하면
근데 얘는 MDM에서도 오버스테어가 잘 나와요. 오버스티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토크 분배를 미끄러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보통의 사료는 미니멀하게 빼는 거죠. 네. 앞에 토크를. 네? 그러니까 보통의 사료는 그걸 두고 안 보고 그냥 토크로 그냥 잡아주는데 얘는 그걸 그냥 빼버려요. 그래서 미끄러지게 허용을 하는 거죠. 근데 만큼 빼는 거예요. 네, 한정 없이 빼는 게 아니라 카운터로 한 번 잡을 정도로만 딱 빼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후륜으로 딱 하니까 얘가 이제 완전히 없는 것처럼, 예, 얘가 정체를 완전히 숨기고 나는 근데 없는 거야. 우리 이거 저 서킷 타기 전에 올릴 텐데 스포일러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할까요? 내용 다 이렇게 나중에 서킷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스포일러. 다 알았어 뭐 이러면서. 집, 예. 자, 그래서 이 트랜스퍼 유닛하고 네. 이쪽으로 빠지는 그 프로펠러 샤프트하고 네. 예, 저쪽 디퍼런셜하고 네. 또 드라이브 샤프트 네. 요게 또 무게 증가의 그렇죠. 원인이 되죠. 몇십 킬로 되는 네.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 변속기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덩치가 큽니다. 네, 덩치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무게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차대에서 100kg 뭐 여기저기서 줄인 거를 여기서 깎아먹은 거예요. 1855, 네, 구형이 1870. 1870. 네. 그래서 15kg 정도 차이가 나는. 이렇게 사륜 들어가고 자동 변속기 들어갔는데도 가벼워졌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예. 감량을 잘 한 겁니다. 자 이제 배기를 봐야 될까요? 네, 배기 보시죠. 예. 따뜻한 빼기. 아이 지금 몇 킬로 탔는데 지금 2,000킬로 탔는데 반짝반짝한 들어보면 안 빼기. 되지. 아니요, 뭐 저 2,000km 탔는데도 더러운 거 있었어요. 맞아. 네. 그랜저 아이지라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랜저가 아니지. 아이지인가요? 네. 빼기 어떻습니까요? 네, 배기가 4기통씩에서 양쪽으로 나오고요. 대칭이에요. 예. 네. 요 V형은 그러니까 이제 BMW 하면 직렬로 알리고 있잖아요. 직렬의 대명사. 근데 이제 8기통은 직렬을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서. 길고 네. 축이 휘어지고 예. 뭐 이러죠. 그런데 모양새가 네. 자 얘는 구형은 그 양쪽 뱅크에서 네. 나온 배기가스가 뒤로 쭉 가면서 쭉 가면서 여기서 살짝 만나네요. 살짝 만나요. 살짝 만나고 네. 완전히 쭉 가서 완전히 따로 몰거든요. 네. 근데 F90 신형의 배기는 네. 중간에서 랑데뷰를 엄청나게 크게 해요. 그렇죠. 네. 예. 중통에서 만나서 크게 만나서 네. 뒤로 쭉 헤어지다가 뒤에 엔드 머플러 쪽에서 네. 다시 합류를 해요. 아, 네. 여기서 다시 랑데뷰어 해가지고 나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배기 시스템을 보면 그 구형은 독립과 개성, 네. 이 새 배기는 융합의 시대로 넘어가는 화합과 네. 번영. 네. 예. 깨끗하네요. 예, 가솔린은 뭐, 그, PM이 거의 뭐,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3원 촉매로도 충분히 네. 그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솔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니까, 그 디젤차처럼 질소산화물하고 이제 PM, 거기에서는 좀 비교적 자유롭고서. 배기 구조가 좀 네. 신경돼 있죠. 예, 그래서 3원 촉매가 하나씩 이제 달려있고, 요거면은 이제 거의 다, 예, 환원이 되죠. 자, 터보차저 양쪽에 이제 하나씩 물려있고, 여기서 지금 안 보이네요. 네. 위에서 봐야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칭 구조로 해가지고 지금. 왜 안 물려 보이냐면 있습니다. 네. 그 F10부터 이 V블럭 90도짜리 V블럭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 속에 터보차저가 들어가 있어요.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는 볼 수가 없어요. 네. 안에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배기가 쭉 이렇게 쭉 빠져나가서, 예, 요런 차이를 좀 보이네요. 네. 그다음에 방열판 잘 돼 있네요. 네, 방열판 잘 돼 있고요. 네. 이 방열판 위로 드라이브 샤프트가 프로펠러 샤프트가 뒤로 쭉 나가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서브 프레임은 그냥 5 시리즈 공통으로 쓰네요. 아, 요거요? 네. 520, 530. 그죠, 그죠. 네. 동일합니다. 네. 이쪽에 그 통 프레임 알루미늄 합금으로 해서 뺐고요. 여기 이쪽 프레임, 네. 암을 잡고 있는 그 크로스 멤버도 역시 2톤 알루미늄 합금으로 해서 네, 2개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M5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어냈어요. 예전에 우리 네. 520D하고 530 시승할 때 네. 야, 이거 그거 다 생각하고 만든 거겠구나. 라고 했는데 네, 사륜까지 생각하고 네. 만드는 거구나, 이거. 네, 자리도 뽑아놓고 해서 네, 네. 사륜 여기 자리 만들었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대로 구현이 그대로 되네요. 나온 거예요. 네네.
후륜 쪽의 스테빌라이저가 굵네요. 그죠? 네, 두꺼워요. 굵어요. 지금 잠깐만요. 상당히 여기 보시면, 두껍습니다. 그죠? 네, F10 뒤쪽으로 가보면 F10 뒤쪽은 날창날창합니다. 날창날창하죠. 얘가 왜 이래야 되냐면 얘가 후륜 구동이잖아요. 후륜 구동. 네, 후륜 쪽에 트랙션을 위해서 여유를 줄 수밖에 없는 세팅이에요. 여기가 세게 잡혀 있으면 트랙션을 제대로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스프링하고 쇼크업소버를 강하게 가더라도 스테빌라이저 이렇게 조금 숨통을 열어놔야 이게 그 접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보기 전에, 하체를 보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앞바퀴에 동력을 가해줘야 되니까 앞바퀴를 풀어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막상 하체를 떠서 보니까 네. 앞바퀴는 비슷하게 해놓고 네. 뒤를 죄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안 해놓으면 앞에 숨통이 쪼여져가지고 앞에서 언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언더가 발생하게 되면은 조향이든 트랙션이 손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네. 세팅이 뭐냐면 F턴에서 동력을 앞으로 가해줄 수 있도록 뒤를 죄어놓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승차감은 좀 부드러워졌을 수 있는데 네. 로어를 훨씬 더 잘 견디게 해놨다 지금 이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얘 후륜이 되게 열리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리다는 거예요. 힘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앞쪽에 들어가는 그 부하도 줄여주고 그러면서 토크 분배 어차피 이제 이쪽도 100%가 아니니까 토크 분배를 통해서 토크가 빠지니까 조금 강하게 해놔도 그 부담이 좀 덜하니까 그 여유를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언더도 훨씬 덜하고 그 다음에 언더가 빠지는 시점도 빠르고 오버로 돌아가는 시점도 토크 분배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얼마든지 조율을 했을 수 있고 사륜인데도 참 희한한 동작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세팅에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로우암 영상을 보면 완전 저쪽은 달라요. 예전 두 닭다리 그냥 고성능 차의 방식이었는데 얘가 그래서 이제 토우 캠버 그 변화가 좀 있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암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저런 식으로 그 로우암을 하지 않고 나눠놨어요. 쪼개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보시면 로우암이 하나, 둘, 세 개고 위에 두 개가 잡고 있어요. 네. 여기 하나, 네네. 여기 하나. 예, 그래서 이쪽과 이 위쪽은 알루미늄만큼이고 이쪽은 스틸입니다. 예, 그러니까 강하게 압력은 이쪽에서 잡아주고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제 진동하고, 변화, 진동, 그 다음에 뭐 승차감 그리고 유연한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세 개로 나눠져 있는 이 점들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그 토우 캠버 그 접지에서 하중을 받았을 때 그 어떤 변화들을 유연하게 지금 잡아낼 수 있도록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뒷바퀴 로어암을 보시면 그냥 눈으로 보는 감각으로는 저쪽에 있는 게 와 가오 있다 있어 보인다. 이쪽으로 하나 가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동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없으신 분들은 킹왕짱이라고 보죠 이거는. 통뼈야. 예. 와, 이 차는 이래야지. 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이거보다는 사실 저게가 더 현명한 거예요. 네. 머리가 좋은 거예요. 예. 이게. 요거는 단순해요 거동이. 단순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변화의 대응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튼튼하긴 튼튼하고 잘 잡아주긴 하는데 지금 이제 굳이 이렇게 안 해놓고 저렇게 해놓은 이유는 토크가 앞뒤로 계속 빠졌다 그렇죠.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가겠다기 때문에 트랙션 변화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다양한 움직임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링크를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링크 자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씩 분석은 못하지만 토크가 빠졌다 들어갔다 전륜 쪽에 숨통을 열었다 뺐다 하는 그 과정에서 얘가 오버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또 선회를 깔끔하게 돌기도 하고 여러 가지 MDM 모드에서 살짝 돌리기도 하고 완전히 미친년 팔렐레 하듯이 날리기도 하고 네.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5랭크의 구조로 가는 거고요. 많이 바뀌었네요.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거 부실해 저기 킹왕짱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에. 네, 이런 세팅 때문에 얘가 정말 우리가 서킷편을 공개를 하겠습니다만은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여러 얼굴이 있어요. 이 M5에는 여러 얼굴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어떠한 것들이 다 종합해서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 네. 근데 있던 변속기, 있던 트랜스퍼 유닛 이런 거 가지고 있던 엔진 조합을 잘했네요. 네, 조합을 잘했네요. 그리고
그 리빌트를 잘했네요. 리빌트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김차현 드라이버하고 저하고 이제 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와, 그 BMW가 불도 나더니 재활용에 또 이렇게 도가 텄나? 네, 처음에 네, 서킷 가기 전에는 네. 그래서 되게 안 좋은 회의적이었는데 인상이었죠. 갔다 오고 나서는 우려먹기 대마왕, 네. 대마왕 되려고 했나? 네, 이게 우려먹는 이 BMW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네요. 역시 BMW가 N에 거는 기대 또 N에 쏟는 정성은 대단합니다. 네. 있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새로운 맛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다양한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쁜 인상을 받았어요. 한편으로 자동 변속기를 달면서 네, AMG의 편하고 빠른 네, 그거를 자동 변속기로 잡자. 네. 그러면서 이 기존 M 고객들의 이 퓨어한 이 아드레날린 네. 그걸 어떻게 충족시킬 거냐? 예. 후륜으로 그냥 한번 조지라고 해줘. 뭐 그런 느낌 아닐까? 응? 아 그렇기도 하고 지금 AMG도 그렇지만 캐딜락도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BMW가 빈정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의 끝판왕이었는데 지금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야 BMW 스포츠 니네들 끝판왕 아닐 수도 있어. 얘네들 다 따라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 우리도 그런 거의 얘기를 했고요. 따라왔다고. 네, 거의 따라왔다고. 그러니까 BMW가 빈정이 상한 거죠. 그래? 한번 따라올래? 따라와봐. 그러면서 편안함과 스포츠 극강의 생활도. 스포츠를 다 여기다가 실현해 놓고 그래 DSC 해제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우리가 스포츠 제대로 보여줄게. 자신 있으면 한번 제어해봐. 네, 이런 식의 거동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기량이 뛰어난 정상급 선수들이 한번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자세를 고치면 또 무서운 동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한번 올려면 와봐, 올 테면 와봐, 덤벼봐. 거의 다 따라왔는데 네. 왔어? 근데 한 발짝 그렇죠. 딱 도망간.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거와 잘 숙련된 어떤 그 부분 파츠들을 가지고 정말 맛을 잘 우려낸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재미를 한 대에서 구현을 잘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뭐 엔진, 트랜스미션 뭐 이런 큰 놈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네. 우려먹은 게 맞죠. 우리만 온 게 맞아요, 사실은. 예. 근데 요리를 네. 잘한 거죠. 예? 그리고 요리도 잘했지만 노하우가 아주 유감 없이 발휘가 된 겁니다. 이거는 BMW가 그동안 M 스포츠를 통해서 갈고 닦았던 노하우가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네. 그게 없었으면 아마 있는 재료 이렇게 잘 다듬지 못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우려먹는 거라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 차륜 구동으로 바뀌었고 기존에 있던 거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요거는 저희가 썼기 편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왔고 어떤 식으로 얘가 다듬어졌는지 우리 저희가 정확하게 그 민낯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서킷 편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게 뭐 없나요? 뭐 별거 없네요 이제 뭐 더 얘기할 거. 요 참. 네. 요 구멍. 아 예. 이게 뭐냐면 예, 구멍 있네요. 여기가 보통 이게 도풍판이거든요. 음.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네. 보시면 네.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구멍이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뒤에 보시면 뒤에서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여 위로 들어갔다가 글로 여기서 빠지는군요. 여기로 빠지는 거거든요. 네. 저기도 마찬가지.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여 위의 자리가 뭐냐면 배터리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배터리가 예전에는 AGM 배터리를 AGM 배터리. 썼는데 네. 얘부터는 그 뭐죠? 그 리튬이온. 리튬이온 배터리를 네. 쓰거든요. 근데 네. 얘가 충방전을 막 하면 네. 열이 발생을 하니까 열이 발생하죠. 이 달리는 공기로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냉각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30만 원 정도 하나요? 여기 들어가는 게? 순정 같은 경우는 순정 말고요. 그뭐 델콘이 뭐 델코, 예. 한 30, 40 정도.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순정은 뻥튀기가 많이 돼 있어서. 예, 그러니까 원가로 따지면은 리튬이온이 한 2.5배, 3배 정도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배터리예요. 그리고 충방전이 보통 500에서 1000회니까 예, 훨씬 더 그 충방전 걱정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수명이 한 7, 8년 정도 가지 않을까. 예. 대신 이제 갈 때 눈물 나죠. 이게 100만 원 넘을 거예요. 예, 배터리 가격만. 그러니까 BMW스러운 가격으로 책정돼서 그렇습니다. 한 3, 40만 원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하지만 전기 효율도 좋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센서류라든지 뭐 저항이라든지 뭐 ECU라든지 뭐 정션 박스라든지 스위치가 잘 작동. 센서류도 또 안정되게 수망률이 원활하면 네, 그래서 작동을 그런지 합니다. 네. 그 납산 배터리는 그 셀 볼트가 2볼트예요. 그래서 이게 6개가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V, 그러니까 공칭전원 3.3V 4개가 들어갑니다. 네. 예, 그래서 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양극판, 음극판이 있어가지고 그 세퍼레이터 사이에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산화, 그 다음에 그 환원을 반복하는 건데, 예, 양극판에 들어가는 니켈, 코발트, 망간, 요게 굉장히 비싸요. 또 그것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뭐 이렇게도 조합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앞으로는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에서 코발트를 확 내려가지고 뭐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납산 배터리가 60파운드니까 60파운드. 이거 30파운드.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저 F10N5는 AGM이 90Ah. 네네네. 네. 얘는 69 69 암페어. 암페어. 네. 제가 70으로 생각했었죠. 네. 뭐 70이나 69나. 예. 요렇게만 리튬이온으로만 바꿔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48V 리튬이온이 들어가면 최고죠. 최고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12V가 이 볼트하고 전류를 곱한 값이 전력이잖아요. 아무래도 12V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이 충반경 조율이 좋고 전력 밀도가 높기 때문에 리튬이온으로만 바꿔도 차가 한결 좋아집니다. 한결 좋아져서 센서류에 대한 오작동률도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럼 뭐 하부는 했나요, 하부? 프레임 저거 한번 열어보시죠. 바디. 바디? 예. 방청객. 네. 우리 BMW 요새 본 시승엔 BMW가 네. 이런 방청들이 굉장히 우리가 좋았잖아요. 네. 네, 여기도 보시면 다 돼 있네요. 네. 근데 어차피 1억 4,500짜리니까 다 돼 있어요. 당연하죠, 뭐. 뭐 520도 이런데. 아닐까요? 뭐 520도 이런데 얘가 안 돼 있으면 화나지. 저거는 뭐 당연한 걸로. 안 하면 나쁜 걸로. 이 안쪽에도 잘 돼 있어요. 보면 이렇게 실런트 두껍게 발라져 있고요. 네.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렇죠.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생각 외로 만족을 주네요. 이 뭐죠? 지지대 네. F10은 요 별 살짝 쪼개져 가지고 네네. 양쪽을 따로따로 잡고 있는데 네. 여기는 발빗살이 좌우로 대각선으로 X자로. 네. 저 따로따로 잡혀 있는 거죠, 저기는. 여기는 X자로. X자로. 근데 얘가 F10N5보다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요? 휠이 무거워. 휠이. 네. 저기 11.2kg인가요? 앞바퀴가 전류. 11.2, 뒤에가 11.7kg야, 20인치. 네. 제가 들어보니까 그 무겁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들어봤죠. 한 2.5kg 정도 차이 난다고. 네. 10 찾아보니까 13에서 13에서 14. 네. 그러니까 앞에가 뭐 13점 몇, 맞습니다. 예. 뭐 뒤가 14,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kg 차이 나는데 2kg, 2.5kg. 근데 보니까 이렇게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좀 간결해졌어요. 네. 그래서 뭐 언스프롱메스는 이제 더하고 빼고 했겠죠. 네, 이 네. 친구들이. 뭐 BMW가 또 이런 거 잘하니까. 제 휠이 좀 긁히긴 했는데 네. 가볍기 때문에 제가 네. 바꿔달라면 제가 바꿔드릴 용의가. 더 이게 언스프롱메스가 좋아지니까. 차주분, 휠 바꿔드릴 용의가 있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그러세요.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죽어. 네.